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 혁신체제의 구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특임교수로 있는 임기철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순서를 본다면 오늘날에 견주어서 보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박 대통령의 업적이 어떠한 있는가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보고, 두 번째는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빈국 탈출을 하는 구상의 계획으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동시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군정 통치 기간 중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는가, 또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내렸던 결단 그리고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기반을 완성하셨다. 저는 이러한 논지를 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본 골격은 무엇이었으며, 그 구조로서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체계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산업화를 완성하시는 토대를 닦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론과 오늘날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는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됐던 것입니다. 또한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축전이 외형상으로는 정치, 외교, 안보 의 측면이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학기술과 산업, 즉 경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20세기 후반에 선진국 문턱에 이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난 75년은 한국에게는 대변혁의 시대였고, 또 여전히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그리고 이제는 선진화를 앞둔 기적의 나라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평가는 어떤가? 여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은 권위주의 독재 체제의 시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압축 성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독재의 그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기야말로 긍정적인 전환을 위한 성장통을 겪었던 과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중화공업 육성 시책에 따라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만약 이때 산업화가 지체되었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 즉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 이것은커녕 민주화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집중된 권력에 의해 실제로 정책 의제를 몸소 설정하시고 방향 역시 제시를 직접 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결과가 극대화되었다,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훌륭한 지도자적 리더십을 보았을 때 시대 정신을 무엇보다 읽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보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념을 국가 통치와 또 국정 철학에 반영을 하고 이러한 신념을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정책이 지향하는 내용을 알게 되면 국가 전체가 통합이 됩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규범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살아보세와 할 수 있다라는 행동 철학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 속에서 나왔고 자긍심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가난과 썩은 정치로부터 구해내고 싶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었고 국가의 비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박 대통령 집권기의 시대 정신은 근대화였다. 제1의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적 측면에서 추진하셨다 한다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빈곤의 탈출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에 두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기나 경제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리더십에 반영을 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근대화는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철학과 부국강병의 역사가 흔들고 있음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혁신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혁신 리더십, 이노베이션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나 안보, 경제, 산업, 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정책, 이것이 함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책의 통합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야 산업화를 넘어서 민주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또는 토대, 이런 내용을 통틀어서 국가혁신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오늘 국가혁신체제라는 그 모델을 도입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 속에 바로 이러한 혁신체제의 모델을 그리고 계셨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모델을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경제와 산업정책, 이것은 지식의 근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집권기를 포함해서 저는 전반기를 모방형 추격혁신기, 대한민국의 선진화 과정,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화를 이룬 과정을 크게 저는 두 기간으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전반기를 모방형 추격혁신기, 그 이후 기간을 자립형 추격혁신기로 규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시기별로 해서 어떠한 혁신 자원을 동원했는가, 그리고 전략은 어땠는가, 이 과정,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박 대통령이 구상했던 국가혁신체제의 초기 모습을 한번 구현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혁신 선도국으로 발전되는 기틀도 마련하셨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리더십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식 기반 경제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박 대통령의 구상 속에는 이미 1960년대에 이러한 지식 기반 경제의 틀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수출 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결국 중화공업까지 정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핵심에는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축적이 돼서 이것이 진정한 시장에서의 혁신, 확산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우리는 지식 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지식을 경영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기술 혁신의 리더십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지식 축적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토대도 아울러 구축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혁신 리더십을 먼저 미래 통찰을 하신 리더십이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목격한 분입니다. 그에게는 당당한 국가의 미래, 이러한 국정 운영의 목표가 있었다. 그것의 핵심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였다. 그래서 국민을 빈곤에서 구해냈으며 그 기반이 과학기술이었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이 존경한 역대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세종대왕이셨고 나머지 또 한 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분으로부터 국왕과 또한 국난을 극복하신 두 분으로부터 박 대통령은 해안을 얻었고 그것이 통찰력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집현전처럼 국가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집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개의 집현전이 하나는 경제 중심의 KDI 한국개발연구원이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 중심의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국난 극복의 영웅 거북선을 만드신 혁신 리더십의 멘토로 이순신 장군을 또 숭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그 진수에 성공해서 폐색이 짙어진 패전국가를 구국하여 바꾼 전환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 23전 23승에 빛나는 그 전적지는 조선산업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조선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1968년에 포항제철의 설립이 근간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형 지식경영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합하셨습니다. KDI와 키스트 두 개의 기관을 설립하셨습니다. 융합이고 바로 통합입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글로벌 경쟁이 지식을 놓고 벌어질 것을 이미 목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과 구상을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담으셨고 이와 동시에 제1차
과학기술, 진흥 5개년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하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단지를 구축했고, 또한 포항제철, 여천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통신산업, 또 미사일 개발 등등 국내 혁신기술의 쾌거를 이루어서 결국 방위산업에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여러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실질적인 성공의 과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큰 그림으로 통합해서 경영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경제 개발과 또 동시에 미래 기술 경영, 지식 경영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되는 행정체제가 중요한데, 과학기술처와 경제기획원을 함께 활용하셨고, 또 경제과학심의회 비롯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에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해서 경제와 과학기술을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결국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원, 오늘날의 카이스트죠를 설립 운영을 했고, 창원의 기능대학을 설립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공업 또 산업 인재를 육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연구개발 자원도 매우 공격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 내용에 보시면은 연구개발 투자액이 1964년에는 13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79년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그 당시에는 약 초기에 130배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력도, 연구 인력 그 수가 8배 정도 증가시켰다. 이래서 결국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했고, 오늘날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에는 1962년에서 72년 약 10년 정도는 주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셨던 것이죠. 즉 이때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증대를 위해 초기에는 경공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차관을 도입했죠. 잘 아시다시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연평균 8.3%,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연평균 11.3%라는 두 자릿수의 놀랄만한 경제성장 기록을 하면서 그 뒤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융합형 또는 통합형 정책을 추진하셨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해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공업을 추진하던 초기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경공업에 머물 수는 없다. 결국 중공업, 중화공업은 2단계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명제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제도와 기관을 설립하는데 무엇보다 뛰어나신 것은 과학기술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코르스틱이라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있었고 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소가 있었으며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행정체제로서 과학기술처가 1967년에 이제 설치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지금의 대덕 연구단지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분야별로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총결집하게 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외국 선진기술의 모방, 흡수 그리고 국내의 혁신기술을 스스로 연구해서 첨단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3위에서 5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기틀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의 미래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셨고 청사진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2년부터 서거하시던 79년까지 약 8년 정도는 중화학공업과 함께 방위산업의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가 1972년에 선언이 됩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시기를 대한민국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경공업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 석유화학, 제철,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됩니다. 이때 시작됐던 연구와 또 산업화, 이것이 지식기반 경제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전환을 바로 예견함으로써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통찰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박 대통령이 지닌 전환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최빈국 탈출의 구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융합 또는 통합되어서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 근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 부분은 이렇죠. 한국은 농업 위주의 경제였다. 농업에서 산업화 국가로 간 30여 년 만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던 1962년 1인당 국민 총생산액은 87달러였습니다. 87달러. 하지만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1980년에는 1597달러, 20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근저에는 바로 중화학공업이 있었고 경공업에서부터 전환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절대 빈곤을 탈피했었고 국제 무역에서도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듯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거쳐서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16 쿠데타 후에 정치적인 측면 또는 사회 안정을 위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 하면은 아마 오늘의 경제 성장은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인협회라고 하는 당시에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하는 한국경제인협회를 창립하면서 결국 정치와 사회 부문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그리고 경제의 실질적 추진을 한국경제인협회가 추진을 하면서 수입 대체 산업 육성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공업의 허브로서 울산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 울산 공업단지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출범을 한 본격적인 최초의 산업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72년 10월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준공식을 갖고 1974년에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국내에서 중화공업 단지의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이 되면 수출 3억 달러가 되는데 이때 박 대통령은 수출 100억 달러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 구상이 바로 중화공업 선언이었고요. 중화공업 선언은 1973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또는 하겠다. 이제 이러한 긴박한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만일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국토방위를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바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서 무기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체절명의 그런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겠다. 그래서 경제와 산업, 안보까지 모두 성공을 해야 하는 이런 과업을 앞두고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1980년대 초까지의 목표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자 하는 것이고요. 중화공업으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자. 지역 간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이룩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골자였습니다. 이러한 중화공업의 육성은 박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박 대통령의 용인술이 나옵니다. 탁월한 인재들을 중용하셨는데 그 인재들이 대부분 융합형 참모였습니다. 융합형, 바로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과 산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들의 등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공학도였지만 경제 2수석을 맡았던 오원철 경제 2수석, 그리고 기술
관리국, 경제기획원의 기술관리국이 있었습니다. 훗날 1967년에 기술관리국은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이때 전상근 과장, 그리고 초대 제2경제수석을 맡았던 신동식 수석 등등 이러한 인재들을 등용하게 된, 그렇게 해서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을 일구었던 박 대통령의 용인술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오원철 수석은 화학공업부문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체를 수립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북한보다 산업 경쟁력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경제 규모 또는 그 성장 그리고 GDP 규모를 볼 때 1974년을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반전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결국 1973년까지는 북한의 경제 규모나 그 성장이 우리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74년부터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와 산업을 능가하는 수준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도 동시에 수립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이러한 융합형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과학기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약적인 성장은 결국 박 대통령의 인식과 리더십이 있었으며 동시에 보통의 리더십이 아니다. 융합,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통합의 리더십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초기의 공업, 이것은 저렴한 노동력에 입각한 섬유 산업 중심의 1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기에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제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기술은 이제 선진국의 원천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의 통합이 있었고 과학기술 전담 행정기구인 기술관리국이 그 이후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되었고 관계되는 법령들, 과학기술진흥법 등등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면은 재단법인 형태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 또 제2차 과기술진흥 5개년 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스스로 몸소 정책의 어젠다라고 하죠. 예,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얼개를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 과정을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추진하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가면서 성과를 함께 맛보았다. 이런 점에서 대단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초기에는 기술진흥 5개년 계획, 과학자가 빠졌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저 경공업 위주의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2차부터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향후에 기술 경영 시대, 지식기반 경제 시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5개년 계획이 4차례나 수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차 과학기술 5개년 계획과 4차 5개년 계획, 여기서는 주로 과학기술의 낙후성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1, 2차에는 이제 3차 이후부터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 왔다. 그 수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평가되어 진입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4차례에 걸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80년대에 오면은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도 어느 정도 첨단화가 되었고 스스로 기술 자립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온갖 난관을 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등등을 수립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기반을 완성했다. 국가 혁신체제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근대화라고 할 때는 정태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 동태적인 측면의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정신이나 또는 미래 통찰의 리더십 이런 것이 일종의 정태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그것이 근본적인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경제력이라 한다면 무형자산은 사람, 인재에게 체화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근대화는 박 대통령의 집권 시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앞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행정학, 정치, 정책학 이런 측면에서 주로 많이들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기획하고 이러한 탁월한 역량은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러한 근대화를 넘어서 산업화의 토대를 구축했던 성과, 다시 말해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마련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논의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핵심이 바로 국가혁신 체제의 틀을 구축하셨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국가혁신 체제, 영어로는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것 정의를 살펴본다면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지식들, 또 정보를 창출해서 확산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산업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를 밝히는 체제, 이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국가혁신 체제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 전후해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 기술을 모방을 해서 혁신을 해왔다. 그러면 향후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창조형 혁신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그림이 OECD 선진국 기구에서 1997년에 발표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최후에는 국가 역량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내부에는 연구 조직이 있고요. 또는 기업의 혁신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관이 있고 이것은 결국 과학 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되는데 결국 현실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은 산업 클러스터와 지역의 혁신 시스템이 함께 가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해외, 즉 글로벌 혁신 그룹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국가 혁신 역량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 역량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12시 방향에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와 또는 산업 관련되는 규제가 있고 2시 방향에는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 정보와 통신 관련된 내용들, 시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육과 훈련 시스템 10시 방향 쪽입니다. 교육과 훈련 시스템. 이러한 것이 함께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져야 이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의 혁신 성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OECD에서 발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박 대통령은 이미 구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6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 글로벌 세계보다 약 30년을 앞서서 이러한 구조를 구상하셨다.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박 대통령의 혁신 리더십과 초기 국가 혁신 체제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기술 혁신 과정 내지는 전략을 추격형 전략, 캐치업 스트래티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캐치업 스트래티지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그 이후 포스트 캐치업 스트래티지입니다. 탈추격형이라고 하는 이 두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만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그래서 저는 추격형 과정을 다시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단계로 구분을 한 것이죠.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바로 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 1962년부터 1981년 요 전반기를 추격형이 돼 모방 추격형 혁신기라고 명명을 해보고 후반기인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를 자립 추격형, 이때 우리 스스로가 혁신 과정을 어느 정도 역량을 구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추격형 혁신기다. 자립 추격형 혁신기 이렇게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과정을 이미 구축해 놓으셨던 것이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이죠. 한국의 모방형 추적 혁신기를 저는 이제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흡수해서 기술 획득을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산업화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박 대통령은 키스트, 카이스트 뿐만이 아니라 70년대에 이르면서 대덕연구단지에 각 분야별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했다 하는 측면,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 결국 80년대 이후 자립형 추격 혁신의 발판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 추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또는 그 성과를 폄훼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위상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면은 선진국을 모방하고 또 흡수해서 기술 자립을 지향하는 혁신 전략을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그 재벌계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립 생산하던 업체들. 하지만 80년대에 이르면은 그 이전에 기술을 도입해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첨단 기술까지도 개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1977년에 1000달러를 달성했다.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고 기적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 모방을 뛰어넘어서 이제 창의적인 독자 기술을 확보하자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서도 자주와 자립을 강조했다. 이것은 방위 산업까지 아우러서 향후에는 안보 또 자립, 자주, 자조 이러한 표현을 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제가 박 대통령이 구상하셨던 그 내용들을 짐작해 보면서 추정해 보면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두
하셨던 내용들이죠. 구축하셨던 겁니다. 잠시 전에 보았던 OECD가 1997년에 발표했던 그 국가혁신체제 NIS의 설계도와 이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중앙에 있는 것처럼 자, 지식경영체제와 리더십 이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구조를 초기에 시작은 하셨다. 그러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키스트와 카이스트 또는 ADD 국방과학연구소 이를 비롯한 출연 연구기관을 대덕에 건설하면서 기술 지식의 축적에 나섰던 것이죠. 카이스트를 설립하면서 인재 육성에 나셨었고, 다음에 지역을 특성화하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전남대학에는 화학 특성, 부산대학은 기계 특성화대학, 이런 형식으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셨고, 또 울산과 여천 산업단지도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수출은 외자를 도입한 수출 주도에 나섰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특성화대학들을 설립하면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사회혁신을 연계했고 바로 교육제도 축적했으며 중화학공학과 방위산업으로 수출산업하는 이 전반적으로 모방 추격형 혁신체제를 구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고도 성장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바로 박 대통령께서 구상하신 설계도다. 그것을 오늘날에 와서 그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이후는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자립형 추격 혁신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초기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1982년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이 1982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어찌 보면은 첨단 기술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기술 자립을 이룩하게 된 그 원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지식 축적 과정, 그것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 구축해 놓았던 제1기 모방 추격형 혁신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 위에 제가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요 이후로는 박 대통령의 업적은 아니죠. 토대만 마련하셨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결국 21세기에 들어와서 추격형에서 이제 창조형으로 패러다임,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런 것은 결국 그 준비를 박 대통령께서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필요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도 구축하셨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내의 기술관리국을 1967년 4월 21일 이날을 우리는 과학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그 이후 이제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왔고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론에 간다면, 자, 나라의 흥망 과정과 통치자의 리더십,
이것은 비단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정책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선진국으로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장 신화를 창출해내셨다. 한국왕의 기적이죠. 다름 아닌 무중생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만드셨으니까요. 이것은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 정책이 통합된 것이었고,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 혁신 체제를 이미 구상하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로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혁신 역량 축적, 그 시간을 최단기로 줄이면서 자본 축적과 병행해서 조국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과 국가혁신체제의 청사진을 구상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집권했던 시기인 1962년부터 79년까지 이때를 모방형 추격혁신기로 그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당시의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또한 함께 병행해서 추진이 됨으로써 오늘날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와 산업과 과학기술 이러한 부문별 정책들은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목표로 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되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 대통령께서 구축하신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었던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개발 계획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